안녕하세요. 오늘 프랑스어 문법 연습에서 중급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이제 짜 보았는데, 원래 프랑스어 초급 강좌에서 한 10강 정도로 이미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기 위해서 새로운 교재를 택하고, 이제 약간 같은 방식인데 PPT로 제가 여러 이제 문형이랄지 이런 예시를 하고 같이 이제 연습 문제를 풀고 그러면서 좀 문법을 강화하는 그런 강의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강의의 교재랄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 이런 것들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책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안에 있는 예문들을 조금 가져와서 PPT는 따로 만들어서 좀 해보겠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교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책 제목은 Exercice de Grammai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연습.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뭐 300개의 exercice, 그러니까 연습 문제가 300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약간 끌리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되면 그 다음에는 아시겠지만 자꾸 예문을 많이 만들어 봐야 되죠. 그래서 복잡한 문형부터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오늘 현재 시제를 한다 그러면 현재 시제만 가지고 동사를 이제 변형하는 건데, 하루에 10개씩 만들어서 뭐 100개를 1000개까지 사실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300개의 exercice가 있다, 연습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개의 빌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약간의 그 마지막 한 단원이 끝나면 최종 이제 점검하는 형태로 시험이죠. 일종의 시험. 그래서 제가 요거를 과제물로 사실은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물을 내주셔도 해주시면 제가 같이 조금 꼬리제도 해드릴 수 있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간에 corriger, intégr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꼬리제라는 것은 교정을 해주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게 오디오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오디오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같이 그냥 읽고 말하고, 뭐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예문을 자꾸 읽고, 만들고, 소리내서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디오적인 요소들을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제가 아카데미 그 강의 개요에 좀 적어 본 건데, 아무래도 이제 철학 아카데미에서 하는 프랑스어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델프 시험 보거나 이런 분들도 충분히 이제 이 강좌를 들으면서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프랑스어 원문을 읽고, 특히 소설이랄지 뭐 시도 좋고 문학작품도 읽고, 그다음에 철학 텍스트랄지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사실은 이제 정말 프랑스어의 정수는 그 문형을 어떻게 구사하는가, 그 다음에 시제를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하겠지만은 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런 걸 모르진 않죠. 문법적인 것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언어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면밀하게 알아야 굉장히 이제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실 분들도 사실은 좀 더 이제 그 문법적인 요소들을 보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번역으로 구현을 해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각자가 불어를 배우려고 하는 이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가 좀 포괄해서 여러분에게 좀 자극을 드리고자 강의 개요에 적어온 것을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좀 동기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프랑스어 기초 문법을 습득한 분들은 이제 프랑스어 원문의 뉘앙스와 함의 등을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관건이 되는 문법과 문형을 철저히 연습해야 한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문법은 기능이고 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제 강의하면서 조금씩 그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현재 시제를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문형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놓느냐가, 물론 이제 어떤 정해진 틀이 있지만 자기가 순서를 바꿔서 그 톤을 바꿀 수도 있고 스타일 바꿀 수도 있죠. 특히 소설 작품을 읽다 보면
문형을 작가가 마음대로 막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많이 익숙해지는 게 사실은 정말 프랑스어의 다양한 어떤 그 스타일에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좀 본격적인 이제 외국어를 이렇게 즐기는 그런 어떤 기쁨,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과 문형을 연습을 해야지 이제 감상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특히 프랑스 소설 및 인문학, 철학 등의 원서를 읽을 때 프랑스어 시제,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주로 하게 될 게 시제인데, 시제는 사실은 프랑스어 시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영어 시제도 어렵지만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제가 거의 이 작가에게는 하나의 그 뭐라 해야 되죠?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복합과거, 반과거, 단순과거. 그래서 단순히 시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과거를 썼을 때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이 다르거나 아니면 화자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까지도 이제 유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합과거, 반과거가 같이 쓰이기도 하죠, 한 문장 안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초 문법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좀 더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단순과거도 이제 좀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영어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프랑스의 법은 좀 다릅니다. 특히 이제 직설법과 접속법이 있습니다. 직설법은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쓰는 건데, 프랑스의 특수성 중에 하나가 접속법이 있다는 건데, 접속법은 상당히 수준 높은 화법입니다. 그래서 접속법을 단순히 동사 시제 변화를 외우고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연습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주는 그 느낌이나 효과 등을 아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 때 내가 이제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 작가들은 수사적인 기교와, 그러니까 수사법이라는 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제와 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법, 독특한 화법.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의 특수한 사유와 담론, 좀 어마무시한데, 근데 실제로 이제 완벽하게 불어가 습득이 돼서 정말 명작들을 읽어가다 보면 이런 것에서 막 그 짜릿한 전율 같은 걸 느낍니다. 저는 막 느끼는데, 그래서 문법 때문에 흥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것을 이런 것을 구현하려면 문법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쓰느냐, 이게 이제 진짜 문법이죠. 그래서 문법과 문형은 하나의 스타일이자 미학이며 담론이기도 하다. 좀 말을 멋있게 해봤지만 맞는 말일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강의 개요에 적어왔던 거를 좀 한번 다시 소개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그 강의 개요를, 그 강의 순서죠,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미리. 자, 이 교재의 순서에 따른 건데 전체 16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8강까지만 해서 이번 가을 학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방학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나머지 8개의 강의를 다시 제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6강까지 해야지 사실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8가지만 일단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어로는 이제 le présent de l'indicati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ésent이 현재 시제죠. 그 다음에 indicative가 직설법인데, 뭐 이런 문법 용어는 사실 뭐 몰라도 되지만, 주로 이제 현재 시제가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현재 시제는 사실 쓰임도가 많진 않아요. 오히려 뭐 회화에서도 마찬가지고 문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2강 때는 다음 주가 되겠죠. Le temps du passé 이렇게 돼서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과거 시제가 진짜 중요하죠. 우리가 말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밥 먹었어? 공부하고 있니? 공부하고 있어. 뭐 이렇게 말하죠. 공부하고 있어도 사실은 지금 현재 1초 동안 공부하는 게 아니라 1시간 전부터 했기 때문에 반과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프랑스에 가서 살거나 이럴 때 바로 사용하려면 그냥 시제가 탁 튀어나와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현재 이상으로 과거 시제가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복합과거, 반과거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제가 이 강에서는 조금 그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맞춰서 해보긴 하겠습니다.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중요함을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미래 시제 le temps du futur 이렇게 됩니다. 미래 시제는 사실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쓰임도가 좀 낮죠. 그러니까 물론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미래 시제 중에서는 근접 미래는 많이 씁니다. 나 나갈 거야. 나 밥 먹을 거야. 자꾸 밥 먹는다는 표현 많이 예를 들는데 제가 밥을 아직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근접 미래.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순 미래는 그냥 단순 미래인 거죠. 뭐 할 것이다. 내일은 비가 그칠 것이다. 뭐 이런 거겠죠. 전 미래는 사실은 뭐 소개는 하겠지만 이제 그 한 문형 안에서 복문이 됐을 때 그 어떤 시점을 구분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니까 1, 2, 3강까지는 시제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강에서는 의문문, 앵테호가시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5강에서는 이제 부정문. 의문문은 뭐 아시겠지만 뭐 도치를 하거나 뭐 에스크 이렇게 붙이거나 뭐 이런 건데, 이제 우리가 기초 불어가 아니라 중급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모르시진 않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은 자, 제가 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부정문은 진짜 중요합니다. 프랑스어의 부정문은 저는 지금 번역을 함에 있어서도 부정문이 나오면 굉장히 빨리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의 부정문과 프랑스의 부정문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부정문은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나는 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떤 부정문인데 프랑스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맞나요? 뭐 나는 너를 증오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일종의 수사적 기교를 씁니다. 그래서 옷을 2번, 4번, 6번 걸치듯이 무슨 얘기냐면은 부정해서 부정의 그 형태들이 4번이 반복되면은 완벽한 강조문, 그러니까 긍정문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소설 번역을 할 때는 부정문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문도 좀 어렵고 프랑스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과거 시제하고 부정문.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미리 이제 차림표를 여러분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Les pronoms personnels complément 이렇게 되는데, 뭐 번역을 하면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를, 뭐 그녀를, 그녀에게, 너에게 이런 거죠. 다 아는데, 이것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는 대명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 대명사를 좋아하느냐면은 단어가 겹치는 것, 중언부언되는 것은 좋은 문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썼으면 그 단어를 다시 쓰지 않고 대명사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소설책을 읽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말로는 COD, COE라고 하죠. 즉 직목, 간목. 그런데 이게 순서가 또 중요하고 벌써 질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 있는데 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받는 게 아니라 중성대명사일 수도 있고 어떤 앞에 있는 상황을 다 받습니다. 줄루세 알아? 나 그거 알아. 이렇게 말할 때 앞에서 그러니까 대화를 하던 중에 나왔던 어떤 내용을 다 받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엉으로 받는 것도 있죠. 엉으로 받을 때는 들을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프랑스에 많이 발달해 있는데 우리말에 덜 발달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번역서에 프랑스어에 있는 이 6번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말에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번역을 하다 보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려는 그 욕구 때문에 자꾸 번역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없기 때문에 번역을 해놓으면 번역2가 됩니다. 조악한.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 그 관련해서 수업을 할 때는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번역 수업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예고를 합니다. 여기 6번이 중요하다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관계대명사는 사실은 기능적으로 클립 장치,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문장을 연결하는 이제 고리다. 이것만 알고 그냥 떼어서 그냥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는 많이 막 연습을 하지만 프랑스어는 관계대명사가 물론 발달해 있지만 뭐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제 기준은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하고 그 다음에 8번째 자 이게 이제 프랑스의 맛인데 8번도 좀 발달해 있는 겁니다. 프랑스어에 les adjectifs et les pronoms indéfinis 이렇게 돼가지고 형용사나 이제 뒤에 뭐라고 되느냐 부정칭 형용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indéfini 특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이런 게 뭐가 있느냐 형용사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뭐 아름다운 큰 작은 이런 게 아니라 프랑스어에 뚜스 뭐 이런 거 있죠. 뭐죠? 뚫레주어 이렇게 빵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뚜가 나오면 모든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지만 모든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특수한 뉘앙스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변형도 많고 그 다음에 chaque, quelque, certain, plusieurs, aucun, même, outre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참 공부하기 싫은 건데 생각보다 많이 쓰고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제 좀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면 일단 우리 강좌가 1차 강좌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가면 더 많은 게 나오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이제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책을 제가 어떻게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왜 뭘 보여드리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 책이 참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일부러 골랐거든요. Le présent de l'indicatif 오늘 하게 될 부분인데 직설법 현재인데 A, B, C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 직설법 현재를 사용할 때 대충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주로 묘사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견해를 표현할 때 그래서 A, B, C, D, A, B, C대로 4가지로 유형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래 하위 항목에 여러 예문이 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현재 시제를 배우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밀라우 노란색 있는 부분이 이것을 총괄해 가지고 자기가 그냥 이제 문제를 푸는 것처럼 풀고 사실은 이제 글을 써볼 수도 있고 자기가 그러니까 불작이라고 하죠. 그렇게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패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Le temps du passé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구분이 2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현재가 조금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자, 그러면 첫 강의로 들어가면 이제 강의입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이었고. 자, le présent de l'indicatif 이렇게 읽습니다. 현재죠, 현재. présent. 현재가 뭘까? 내 앞에 있음이죠. présent이라는 단어는 이제 뭔가 앞이나 옆에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제가 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단어 하나를 보면은 너무 많은 영감이 떠올라서 조금 딴 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부터 이제 불어줘. Pour décrire un lieu, un événement, un objet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pour exprimer une vérité générale, une opinion. 자, 일단 세 번째 pour exprimer une action présente, future ou passée. 네 번째, quatre죠. pour raconter des faits.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현재 시제를 쓴다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이거 뭐 모르진 않습니다만 조금 새겨놓고 좀 이럴 때 현재 시제를 써보려고 노력을 일단 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자, décrire가 제일 중요하죠. 묘사를 하는 거죠. 묘사를 한다는 것은 생생하게 묘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떤 장소나 어떤 사건 혹은 오브제는 어떤 사물, 대상을 묘사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une vérité, exprimer는 뭔가를 표현하는 거죠. décrire와 좀 다릅니다. exprimer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진실, 여기서 일반적인 진실이라기보다 보편적인 진리. 그래서 남들이 다 아는 거,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뭐 이런 거지. 지구는 둥글다, 이런 거. 지구는 둥글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진리를 쓸 때 이제 현재 시제를 많이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오피니온, 견해도와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뭐 이것이 사실은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현재 시제인 것은 그러니까 확언된 사실, 확증 사실일 때도 많이 쓰고. 세 번째는 pour exprimer une action présente. 자, 현재 진행되는 행동을 표현하는 거. 나가고 들어가고 뭐 이런 거죠. 낙엽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이런 거죠. 비가 내렸다라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작문을 하다 보면 현재 시제를 써야 될 때 과거 시제를 쓰거나 이런 약간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끔은 주로 이제 현재 시제 때 당연히 쓰는 건데, 자, 이거 기본인데, futur, 미래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지만 미래의 행동이지만 현재형으로 쓰면서 좀 생생하게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지난 과거지만 이미 지났지만 내가 생생하게 떠오르거나 뭐 이럴 때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pour raconter des faits. raconter는 이야기해주다죠.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겪었던 일이 과거가 되지만 생생하게 얘기해줄 때 좀 이렇게 리포팅 할 때처럼 좀 현재 시제로 해주면 생생해지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유형을 정하고 그 하나하나씩 예문을 우리가 만나면서 좀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벌써 많이 한 것 같네요. 일단 기본 개념을 이렇게 이제 잡고 간다 이겁니다.